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여자 바텐더가 나에게 말했다. 등 뒤에 그 여자는 언제까지 달고 다닐 거야? 그는 술을 집어들며 내게 말했다. 그래, 내 등에 여자가 들러붙어 있어. 나는 심드렁하게 대받았다. 그는 나를 흘깃 무심한 듯 한번 바라본 후 손에 든 술을 입으로 가져갔다. 그래 뭐, 예쁘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기분 나쁜 웃음을 짓고 있는 여자는 기분 나쁘잖아. 가능하면 빨리 떨고 내라고. 저 소름 끼치게 웃는 것 좀 봐봐. 나는 하고 등 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렸다. 아니 뭐 붙어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특별히 내게 해를 끼친 것도 없고 잘 모르겠네. 나는 계속 무심한 듯 말했다. 도대체 이 카페의 외밖에서 보면 그저 평범한 바일 뿐이다. 제이라고 쓰여진 작은 네온 간판이 걸려있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 위치해 있다. 10개 남짓한 테이블과 바텐더를 바라볼 수 있는 바가 놓여있다. 바에 내리비치는 조명은 전체적으로 은은한 푸른빛을 띠고 있지만 테이블은 주황색 간접 조명이 위치하고 있다. 조명에 대한 신미함이 전혀 없는 걸로 봐서 바사장은 인테리어나 디자인 감각이 형편없음이 틀림없다. 기본적인 감각만 지니고 있어도 이렇게 통일되지 못한 조명을 설치하진 않았을 것이다. 저봐, 저 여자 자기 얘기한다고 또 실실 웃는다. 그는 내 등 뒤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 얘기를 듣고 있는 건가? 그럼 당연하지. 귀신들은 자기 얘기를 해주면 아주 좋아하거든. 그는 나를 보며 씩 웃으며 말했다. 이봐, 그럼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자네가 좀 떨어뜨려 주시. 내 눈에는 뭐가 들러붙어 있는지 엎여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나는 그를 힐난하듯 말했다. 아니, 뭐 생각해보니 나도 추천하거나 그런 방법은 알지 못해서 말이야. 그 말을 듣자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나는 그에게 잔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었다. 내 등 뒤에 귀신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말이야. 자네는 이제 집으로 가는 게 어때? 보아하니 이제 술도 마실 만큼 마신 것 같은데. 집을, 우리 집. 아, 가야지 우리 집. 그럼 가야지. 그는 잔을 들어 내게 건배를 했다. 그의 갈색 체크무늬 타이가 손으로 잡아 당겼는지 많이 흐트러졌다. 그래 이 사람아,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거 우리 집이 어디더라?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이마를 손으로 짚은 채 생각에 잠겼다. 아니, 혼자 앉아서 무슨 말을 그렇게 중얼거리세요? 20대 중반 여자 바텐더는 살갑게 말을 하며 다가왔다. 아니, 뭐 불쌍한 영혼이 도처에 널려있네. 나는 웃으며 여자 바텐더에게 말했다. 아까부터 저기서 보니까 뭔가를 혼자 계속 중얼거리시길래 맥주 하나 더 갖다 드릴까요? 아니, 맥주는 됐고 여기에 혹시 30대 중반의 갈색 타이 메고 주걱턱에 머리 앞가르마 탄 남자 자주 오지 않았었나? 내 질문에 여자 바텐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바로 말을 받았다. 아, 그분 저희 단골 한 분이 있었죠. 오기만 하면 맨날 신세 한탄 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러고 보니 언제부턴가 안 오시네. 그분 아세요? 아니 뭐 그냥 안 오긴 여기서 죽치고 앉아 있구먼. 네. 바텐더는 눈이 동그래 진치 되물었다. 아니야, 그냥 하는 말이야. 여기 얼마지? 계산을 치르고 발을 걸어 나왔다. 서울 한복판에도 억울한 놈 지천이구만이라며 나는 중얼거렸다. 두 번째 이야기. 여신. 수지는 항상 거울이 싫었다. 거울을 보면 추악한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었다. 밥을 퍼도 될 것 같은 주걱턱에 크게 부각되는 매부리 코에 쭉 찢은 눈, 얍삽해 보이는 가는 입술이 비춰졌다. 마치 만화 속에 나올 법한 마귀알몸의 모습을 보는 듯 수진의 외모는 아름다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거울에 비친 역겨운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녀는 스스로에게 항상 혐오감이 들었다. 그래서 그녀는 갈수록 소극적으로 변했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수진이 외모에 자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 남들을 웃게 만들며 오히려 밝은 모습으로 지내왔었다. 그러던 그녀가 스스로에게 혐오감을 느끼며 비관에 빠진 것은 대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처음 나온 사회는 그녀의 외모에 전혀 호의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굉장히 공격적이었다. 첫 오리엔테이션에서 그녀는 외모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 남학생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녀의 외모를 지적하며 비웃었고 여학생들 역시 그에 동조하며 그녀의 자존심을 깔아뭉갰다. 처음 느끼는 당혹스러움에 눈물을 흘리던 그녀에게 동기들은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고작 조금 놀렸다고 질질 짜내라고 말하며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고 그녀는 그날 이후로 어떤 학과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그녀는 점점 혼자만의 세상에 스스로를 가두었고 그녀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인터넷이 되었다. 사이버 공간에서만큼은 그녀도 남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었고 그 누구도 그녀의 외모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오히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접을 해주었다. 사이버 공간에서만큼은 아무리 못생긴 그녀일지라도 여왕처럼 행세할 수 있었다. 수지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공간에서만큼은 행복했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 또한 오래가지는 못했다. 수지는 어느 때처럼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카페에 접속했다. 그녀는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출석 체크란에 이모티콘을 섞어 귀여운 멘트로 자신의 출석을 알리고는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 게시물들을 보기 시작했다. 조금 뒤 채팅창이 열렸고 수지는 한참 동안 남들과 수다를 떨었다. 인터넷상에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수진에게 상당한 재미를 주는 일이었다. 수지는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마치 절친한 친구인 양 대하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으며 그들의 재미난 일화에 동조하며 웃어주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여성 유저인 탓에 대부분의 유저들은 그녀와 대화하기를 원했고 자발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수지는 마치 자신이 대학 시절 퀸카들과 같은 레벨의 여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곤 했다. 그러나 그러한 수진의 착각을 깨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당황스럽게 만들 만한 말이 튀어나오고 말았다. 저기 수지님이 이 카페에서 활동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 얼굴 인증 같은 거는 안 하시나요? 수지는 채팅창에 올라온 그 말을 보자마자 굳어버린 듯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대학교의 첫 오리엔테이션이 떠오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수진의 머릿속에는 5만 가지 상상이 떠오르며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벌써부터 엄청난 악플이 올라오는 듯한 느낌의 수진은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장시간 수진이 대답을 않고 있자 질문을 했던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있었다. 수진은 그런 그들에게 나중에 인증을 하겠다며 말하고는 채팅방을 나왔다. 나중에 인증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수지는 두려웠다. 다시 예전처럼 놀림감이 들까봐 걱정이 되었고 자신의 못난 얼굴을 보고 실망하여 욕설을 내뱉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까봐 무서웠다. 그러나 이대로 잠수를 탄다고 해도 수진에게 희망은 없었다. 어떻게든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수진이 생각해낸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여 자신이 그 사람인 척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포토샵을 이용하여 자신의 사진을 편집하는 것이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일단 남의 얼굴을 사용하다 보면 혹시라도 사진의 주인 본인에게 들킬 수도 있고 다른 포즈의 여러 가지 사진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결국 수지는 두 번째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기로 결심했다. 수지는 내친 김에 바로 셀카를 하나 찍어 컴퓨터로 사진을 편집하기 시작했다. 컴퓨터 모니터에 자신의 사진이 비춰지자 수지는 또다시 회의감에 빠져들었다. 자신의 사진은 자신이 봐도 볼품이 없었다. 한참 동안 자신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보다 보니 문득 목구멍을 타고 구토가 넘어왔다. 너무 역겨웠다. 사진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겠답시고 억지로 밝게 웃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 혐오감이 들었다. 구토를 쏟아내고 나자 수지는 서러운 마음과 함께 분노가 치솟았다. 스스로를 못나게 낳은 부모님이 원망스러웠고 그런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신이 미웠다. 또 그녀를 단지 외모만으로 판단하며 자신을 방구석으로 몰아넣게 만든 사회가 다른 사람들이 미웠고 그런 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예쁜 여자들이 너무나도 미웠다. 수지는 방 안의 거울을 부수고 자신의 웃는 모습이 떠있는 모니터를 집어 던졌다. 그리고 한참 동안을 괴성을 지르며 와가 했다. 그렇게 수진이 자신의 분노를 발산하면 발산할수록 방 밖의 세상에 대한 불신과 원망,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자신과 다른 예쁜 얼굴을 가진 여자들에 대한 질투가 미친 듯이 불타올랐다. 예쁜 것들은 다 죽어야 해. 어느새 수진의 입에서는 섬뜩한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었다. 방 안에 깨어진 거울 조각 속에 비춰진 수진의 모습은 온통 질투의 눈이 먼 녹색의 마녀와도 비슷한 모습이 되어 반사되고 있었다. 수진이 자주 가는 카페의 사진 게시판에 수진의 이름으로 얼굴 인증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등록되었다. 게시물을 클릭해 열어보니 굉장한 미녀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흰 피부에 계란형 얼굴,
오똑하게 날이 선 코에 적당히 동그랗고 큰 눈은 마치 별빛을 담고 있는 듯 반짝거렸고 속눈썹은 길게 내려와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듯했다. 그러한 얼굴을 조화롭게 감싸는 웨이브진 머리카락은 누구라도 하는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실제로 댓글도 굉장히 폭발적이었다. 수지는 그런 댓글들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한참 동안 자신의 게시물을 보던 수지는 컴퓨터를 껐고 불이 꺼진 모니터에는 여전히 혐오스러운 그녀의 외모가 비춰주고 있었다. 수지는 웃으며 자신의 장롱을 열었다. 장롱을 열자 카페 사진 게시판에 올라와 있던 여자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로 덜덜 떨고 있었다. 그녀의 온몸은 테이프로 칭칭 감싸진 채였고 투명한 테이프 사이로 보이는 말라붙은 핏자국과 시퍼런 멍자국이 그동안 그녀가 어떠한 대우를 받았는지를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수지는 두려움에 가득 찬 눈을 하고는 덜덜 떨고 있는 여자에게 웃으며 다가가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이런, 화장이 번졌잖아. 울지마, 해치지 않을게. 그러나 여전히 테이프로 결박된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수지는 아까보다 더 강하게 말하며 울고 있는 여자의 머리카락을 세게 움켜쥐었다. 시발려나 또 그쳐. 머리채를 잡힌 여자가 격렬하게 반항을 하자 수지는 결국 따귀를 강하게 때리면서 다그치기 시작했다. 자, 시발 반발한 년들은 깡따구가 없어. 뒤지고 싶어. 자, 쟤 웃어 시발려나 질질 짜지 말고. 자, 누가 널 죽인다고 했니? 사진 몇 번만 더 찍고 보내줄 테니까 웃어 이 시발려나. 한참 동안 따귀를 때려서인지 테이프로 결박된 여인의 뺨은 빨갛게 변해서 부어올랐고 입술은 다 터져서 피가 보이고 있었다. 수지는 그런 여자의 상태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얼굴에 침을 내뱉고는 중얼거렸다.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바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상처났고 사진 찍을 때까지는 여기 있어야겠다. 수지는 이미 눈가를 뒤집고 쓰러진 여인의 터진 입술에 연고를 대충 발라준 뒤 그녀를 다시 장롱에 가뒀다. 카페에는 첫 인증 게시물 이후로도 다양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그때마다 남성 유저들은 환호하며 전보다 더 열렬히 수진을 찬양하고 섬겼고 수지는 매번 만족감에 젖어들었다. 자신의 얼굴도 아닌 얼굴이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분명히 자신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얼굴은 자신의 소유물이나 다름이 없었다. 수지는 여자가 도망을 갈까봐 그녀의 몸을 결박한 테이프를 절대 풀어주지는 않았다. 또 혹시나 비명을 지르지 않을까 싶어여도 잘라버렸다. 그녀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지를 위해서 사진을 찍어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인터넷에 사진을 올릴수록 점점 수지는 장롱 속의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수지는 이제 장롱 속의 여자가 미워서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수진의 생각에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훔쳐간 도둑이었기 때문이었다. 수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에 달아두지 않겠다고. 테이프로 온몸을 결박당한 여인 수아는 갑자기 얼굴에서 느껴지는 고통에 눈을 부릅떴다. 그녀의 눈에 보인 것은 지금까지 지신을 지독히도 괴롭히던 미친년이 자신의 얼굴에 칼을 가져다 대고 있는 모습이었다. 수아는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으나 테이프로 묶인 탓에 제대로 반응을 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어설픈 발버둥 탓에 그녀의 얼굴에 더욱 큰 상처가 생겼을 뿐이었다. 수아는 자신의 볼을 타고 그어지는 칼날의 느낌이 주는 고통에 눈물이 왈칵 차올랐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고통마저도 잊게 만든 것은 미친년의 반응이었다. 그 미친년은 마치 자기의 얼굴에 칼이 들어온 듯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면서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이 시발년이 내 얼굴에 흠집을 내. 수아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저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덜덜 떨 수밖에 없었다. 미친년은 수아를 매섭게 노려보면서 칼을 쥔 채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 눈에는 굉장히 섬뜩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내 얼굴 내놔. 미친년이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다. 후. 날카로운 쇠붙이가 수아의 배를 뚫고 들어왔다. 수아는 그 선을 하면서도 이질적인 느낌과 그것이 주는 찢어지는 통증에 머리가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미친년은 수아가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고서 수차례나 칼을 수아의 배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수아의 배를 찢어 놓았다. 마침내 수아는 자신의 장기가 갈갈이 찢어지는 통증과 함께 의식의 끈을 놓아버렸다.
수아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무시무시한 광기를 내뿜는 미친년의 붉은 눈이었다. 얼굴 도둑년의 몸에서 힘이 빠지자 수지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수지는 천천히 공들여 자신의 얼굴을 되찾는 작업을 마무리했다. 도둑년은 자신의 얼굴을 훔친 주제에 뭐가 억울한지 죽어서도 눈을 부릅뜬 채로 수진을 노려보고 있었다. 얼굴 가죽이 벗겨진 채 빨간 속살을 드러낸 도둑년의 추악한 얼굴은 수진을 원망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수진은 그러한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마침내 찾은 자신의 얼굴을 꼭 끌어안았다. 곧 수진은 지금까지의 작업보다도 더욱 중요한 다음 작업을 시작했다. 그날 카페에는 수진의 새로운 사진이 업로드되었다. 인터넷창에 떠오른 사진 속에는 칼로 인한 상처로 엉망이 된 채로 찢어진 사람의 얼굴. 가죽을 스스로의 살에 끌면 흉측한 모습의 여자가 어설픈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동생. 어릴 적 우리 집에는 여동생이 있었다. 여동생이라고는 하지만 인간이 아니라 뭔지 알 수 없는 갓난아기 정도 크기의 테루테루 보우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아래쪽 치마 부분을 둥글게 묶어서 알파벳 I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걸 어머니는 여동생이라고 불렀다. 내가 무척 어렸을 적부터 그랬던 탓에 유치원에 다닐 무렵까지 나는 여동생이란 원래 그렇게 생긴 것인 줄 알았다.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나도 여동생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녀석네 집에도 그런 게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 집에 있던 여동생은 식사 시간에는 같이 식탁에도 앉고 TV를 볼 때는 소파에 같이 앉는 등 진짜 가족처럼 대접받았다.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어머니가 그것을 가져와 의자 위에 올려놨다. 종종 내가 여동생이 여기 놓여있네 라고 말했다가는 어머니에게 꼭 혼이 났었다. 놓여있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어느 날 우연히 나는 유치원에서 여동생이라는 건 보통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말았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었다. 저거 진짜 여동생 아니지? 그랬더니 어머니는 몹시 화를 냈다. 헛소리 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저건 우리의 여동생이야. 라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투다. 우리의 여동생이라. 어머니에게 지독하게 꾸중을 들었지만 그럼에도 나는 질리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평소에는 활달하던 아버지가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차마 말하지 못하겠다는 얼굴을 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에 틀어켜 하루 종일 나오질 않았다.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사흘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근처 산에 갔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전망이 좋은 벼랑 같은 곳에서 차가 멈췄다. 언제나 외출할 때면 여동생은 집에 있었지만 이날은 같이 차를 타고 나왔다. 어머니는 차에서 여동생을 내리게 했다. 너는 여기 있으렴. 나는 뭘 하는 걸까 하는 생각에 창문으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여동생의 목과 몸을 잇는 부분을 가위로 싹둑 잘라 벼랑 밑으로 내던져 버렸다. 어머니는 언제나 여동생을 소중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래도 괜찮은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됐어. 라고 대답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한 번도 여동생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게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언젠가는 어머니에게 물어볼 생각이었지만 그 어머니는 작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이 이야기를 친구에게 해보면 도대체 뭐가 무서운 것이냐는 반문이 돌아온다. 하지만 나에게는 어째서인지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진다. 무슨 종교에 관련된 것이었을까? 이제 와서는 알 도리도 없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다. 네 번째 이야기. 영업사원. 과거 재직했던 방문 판매회사에서 떠돌던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회사는 5명의 하나의 그룹을 이뤄 조장이 차를 몰고 해당 지역의 사원들을 데려가는 구조였습니다. 일반 영업사원들은 그 지역에서 계약을 권하고 실제 성사가 되면 조장이 차에서 계약서를 가져가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 이 회사에 무척 실적이 좋은 A라는 젊은 사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B그룹 조장 G씨는 입사할 무렵부터 A를 잘 챙겨줬기에 A는 G씨 그룹에서 일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어느 날, 그날 역시 G씨 그룹에 배정된 A는 계약을 따내기 쉬운 편인 신축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배정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집을 비우거나 입주를 안 한 가정이 많은지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업을 뛰다 보면 그런 일은 종종 있기 마련이기에 A는 신경 쓰지 않고
마지막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젊은 여자의 목소리입니다. 미인이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입에 익은 인사치레를 술술 뱉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연 여자는 무척 좋은 느낌이 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꽤 미인이라 A는 갑자기 의욕이 솟아났습니다.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지금까지의 영업 경험으로 보아 감이 잡힌 A는 보는 순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A의 예상은 맞아떨어져 여자는 곧 집 안으로 들어와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가 있는 부엌으로 안내된 A는 문득 천장을 보고는 얼굴이 시퍼래졌습니다. 천장에 빽빽하게 아기 사진이 잔뜩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의 사이즈도 피사체도 모두 달랐지만 빈틈 하나 없이 천장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A는 그 모습에 조금 공포를 느꼈지만 금방 전까지 이야기하던 여자에게는 결코 나쁜 느낌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싱글벙글 웃는 얼굴과 상냥한 태도 때문에 호감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무엇보다 고작 이 정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겠지요. 천장에 있는 사진은 신경 쓰지 말자. A는 자신을 타이르며 상품 설명 등을 농담을 섞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대개 세댁들은 남편 탓을 대며 계약을 피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일도 없이 아주 무난히 얼마 지나지도 않아 여자는 계약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A는 승낙 의사를 확인한 후 계약을 위해 G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방에 들어온 G 역시 천장의 사진을 보고 당황한 듯 계약을 최종 확인하는 와중에도 어딘가 어색한 모습이었습니다. A 역시 이 집이 기분 나빴기에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끝내고 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계약이 끝날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에 G가 도장 찍을 곳을 체크하고 있는 와중 옆방으로 이어지는 맹장지 너머에서 남자 신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아는 낮은 남자의 목소리는 무심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몹시 괴로워하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리 계약이 중요하다지만 A도 G도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본 그 여자의 얼굴로 시선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전까지 사람 좋은 미소를 띄우고 있던 여자는 소름 끼칠 만큼 무표정하게 A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A는 공포를 사귀기 위해 뭐라도 말하려다 여자의 이상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말을 삼켰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눈앞의 여자가 기분 나쁘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분명 본능적인 이유에서겠지요. 그리고 그건 G 역시 마찬가지라. 두 사람은 마치 가위에라도 눌린 것처럼 여자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도 우우하는 신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점점 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자가 기계 이라고 할지 그급 이라 할지 애매한 소리를 흘렸습니다. 아마 웃음소리였을 거라 생각하지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였으니까요. 도장을 나직이 여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하고 겨우 대답한 A를 보며 여자는 입가만 움직여 희죽 웃었습니다. 이응. 여자가 마치 잡아내린 테이프 같은 소리를 뱉어냄과 동시에 맹장지인 너머에서 들려오던 신음소리가 아, 아 하고 큰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뭐지, 이 자식들. 역시 제정신이 아닌 놈들인가. A가 패닉에 빠질 무렵 더욱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의 머리가 눈으로는 쫓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좌우로 마구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속도가 빨라 머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캐캐. 여자는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의 얼굴은 변함없이 A를 곧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A는 공포 때문에 울 것만 같았습니다. 방 안 저편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외침과 여자의 날카로운 웃음소리. 야야 돌아가자. 귀에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A는 짐을 긁어모아 필사적으로 현관까지 내달렸습니다. 기어다가 쫓아오는 기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관을 나오는 순간 무심코 뒤를 돌아본 A는 후회하고 말았습니다. 열려있는 문 너머 거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정주하고 있는 여자가 자신을 보고 있었고 맹장지가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어두운 저 너머의 광경을 상상하자 소름이 끼쳤습니다. A와 G는 필사적으로 도망쳐 차로 돌아온 후 서둘러 그곳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A는 그 집의 계약도 안 맺고 상품을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그 집을 찾아가는 건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벌어놓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결국 A는 G에게 부탁해 다시 그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취조하면서도 인터폰을 누르려던 A였지만 이상한 걸 깨닫고 말았습니다. G씨, 이건 A가 가리킨 것은 현관 옆에 설치된 가스미터기에 달린 꼬리표였습니다. 그건 원래 그 집에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전기 계량기를 확인했습니다.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이거 거짓말이지. G가 중얼거렸습니다. 몇 번이고 인터폰을 눌러봐도 반응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관리회사에 연락을 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몇십 분 후 도착한 관리회사 사람은 G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기세에 밀린 것인지 확인만 해드리는 거예요. 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방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봤던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거실에 조용히 놓여져 있는 상품만이 어제의 사건이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영업 자체를 두려워하게 된 A는 회사에도 출근하지 않고 방에 갇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이스였던 A가 빠지고 나니 매출에도 타격이 컸어 결국 회사 상사들까지 동원되어 그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A는 그 앞길 근처로는 영업을 나가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한 달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그는 거기서 만난 무언가에게 이미 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A가 돌아오고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G는 A를 어느 아파트에 데려다줬습니다. 아무런 특색도 없는 보통 아파트였습니다. 이전에 다른 사람들도 몇 번 영업을 한 적이 있는 곳이고 A 자신도 방문한 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분이 지난 후 G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A의 전화입니다. 벌써 계약을 따낸 건가? 역시 대단하네. A 녀석. G는 일부러 차에 타고 있는 다른 사원들에게 들리도록 이야기한 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A. 수십 초 후 A의 비명과 함께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이상한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A.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느낀 G는 A가 있는 곳으로 차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G씨, 저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울면서 A가 말했습니다. A. 무슨 일이야? 왜 그래? G는 가능한 한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그 녀석이 또 나왔어요. A의 말은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포스터고 뭐고 하나도 없는 보통 방에서 보통 여자와 만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약건이 척척 진행되어 G에게 전화를 건 순간 여자의 얼굴이 기묘하게 비뚤어지더니 그때 만난 그 여자 얼굴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만났네요라고 말하고는 그때 그 기묘한 웃음소리로 웃었다는 것입니다. A는 다음 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실종되어 영영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